어머니,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2시, 경기도 모 정신병동 앞에서 저는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72세 시어머니 서정순이 씨의 강제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며느라, 나 좀 살려줘. 내가 10년 동안 서윤이 키워준 거 다 잊었어?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시어머니. 하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43세 회계사 김미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간 저를 속인 완벽한 천사의 이중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친정어머니를 일찍 이워이고 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가며 공부했고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회계사 자격증을 땄고 중견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32세의 남편 박준혁을 만났어요.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이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손 좀 봐. 고생 많이 했네. 앞으로는 내가 엄마처럼 돌봐줄게. 시어머니 서정순이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친정어머니를 일찍 이워이고 홀로 자란 제게 그 따뜻한 손길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영수 씨는 말수는 적지만 인자한 분이셨고요. 우리 며느리 회계서라며? 대단하네. 우리 집안에 효도 며느리가 들어왔어.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분당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양가 부모님이 반반씩 보태주셨고요. 맞벌이 부부라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어요. 1년 후 딸 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하셨어요. 미란아, 너는 일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만 해. 서윤이는 내가 책임질게. 시어머니는 정말 완벽한 육아 도우미셨습니다. 서윤이가 아토피로 밤새 울면 업고 응급실을 몇 번이나 뛰어다니셨어요. 제가 야근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새벽까지 불 켜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미역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어서 먹어. 입맛 까다로운 저를 위해 계절마다 제철 나물을 무쳐주시고요.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는 친정 엄마보다 더 기뻐하시며 동네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과장 승진 축하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너 시어머니랑 사이 좋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엄마 같으세요. 정말 감사하죠. 부럽다. 나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야. 저는 제 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란아, 미안한데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50만 원. 서윤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몇 달 후엔 또다시 부탁이 왔습니다. 미란아, 친구가 사업 보증을 서달라는데 내 이름으론 안 되고 며느리 명의로 해야 한대. 괜찮겠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만 원만. 100만 원도 큰 돈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믿었어요. 그 다음엔 200만 원, 300만 원. 1년에 한두 번씩 병원비나 친구 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완벽한 할머니셨거든요. 서윤이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발표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도 묵묵히 서윤이를 돌봐주셨습니다. 미란아, 출장 잘 다녀와. 서윤이는 걱정 마.
돌아올 때마다 집은 깨끗했고 서윤이는 건강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회계사가 어떻게 10년 동안 2억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걸 몰랐어? 맞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제가 왜 몰랐냐고요? 여러분, 회계사는 장부를 보지 사람의 얼굴을 장부로 보진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밤을 지샐 때 아토피로 밤새 우는 서윤이를 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닌 분이셨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저를 위해 계절마다 제철 나물을 무쳐주시고 제 승진날엔 친정엄마보다 더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시중 도우미 비용으로 계산해도 월 400만 원, 10년이면 5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드리는 돈을 효도가 아니라 제 커리어를 지켜주는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에 대한 배당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눈을 가린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죠.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사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는 통곡하셨고 저희는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손을 뿌리치셨대. 응? 무슨 말이야? 병원 관계자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손을 잡으려 하니까 격렬하게 거부하셨대. 왜 그러셨을까? 마지막 말씀이 이상했대. 당신 때문에 억울해. 이러셨대.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위로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장례식 일주일 후 캐나다에 있는 시누이 박지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끊겨 있던 시누이였어요. 언니, 어머니 조심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지혜 씨,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특히 돈 문제는. 무슨 일 있어요? 장례식에는 왜 안 오셨어요? 죄송해요, 언니. 저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끊으로 시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혜 씨가 왜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 옛날부터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캐나다로 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세히는 나도 몰라. 저는 그때 시누이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와 뭔가 갈등이 있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완벽한 할머니셨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서윤이에게 헌신하셨거든요. 할머니, 사랑해. 아이고, 우리 서윤이, 할머니도 사랑해. 서윤이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정말 돈독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시어머니의 72세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10년 넘게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시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고민 끝에 순금 팔찌를 샀습니다. 300만 원. 제 월급 거의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이 정도는 드려야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생일 파티 당일. 시댁에 친척들이 모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금팔찌가 든 상자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여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런 비싼 걸 어떻게 사왔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친척들이 박수를 쳤어요.
미란이가 정말 효부네. 요즘 같은 며느리 어디 있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고생했어. 서윤이 잘 키워. 현관 앞에서 가방을 챙기시는데 그 안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워드리려다가 그만 멈칫했습니다. 노인정 식사권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칩 교환권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장난으로 준 거야. 별거 아니야. 장난으로요? 응. 노인정에서 친구들이 그런 거 갖고 놀거든. 나는 안 가봤어.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버리세요. 위험해요. 그래.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로요. 회사에서 몰래 시간을 내서 지난 10년간 시어머니께 드린 돈을 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시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계산했어요. 2014년 3월 병원비 50만 원. 2014년 9월 친구 보증 100만 원. 2015년 2월 긴급 생활비 80만 원. 2015년 7월 병원비 200만 원. 2016년 4월 친구 보증 300만 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더해갔어요. 총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억 3천만 원. 10년간 제가 시어머니께 드린 돈이 2억이 넘었습니다. 이럴 수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이게 다 도박으로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치료받으셨던 병원 5곳에 전화를 했어요. 환자 조회 부탁드립니다. 서정순희. 1952년생이요. 첫 번째 병원. 죄송하지만 해당 이름으로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네?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무릎 주사 맞으셨을 텐데요. 최근 5년간 기록 확인했는데 없으시네요. 두 번째 병원. 서정순희 환자 최근 내원 기록 없으시네요. 세 번째 병원. 해당 환자 기록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병원비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느님.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일 때문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싶어. 뭐? 사설 탐정? 왜? 일단 믿어줘. 내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 그건 확인되면 얘기할게. 제발 믿어줘. 남편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3일 후 사설 탐정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과 녹취록이 담긴 봉투였어요.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건물. 간판도 없는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그 안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 평소 단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는 흥컬리지고 눈빛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 터져? 조작이야. 조작이야. 모니터를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동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시어머니가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에게 뭔가를 건네는 장면. 확대해서 보니 제가 선물한 금팔찌였습니다. 이거 300만 원어치야. 칩으로 바꿔줘. 오늘은 느낌이 와. 오늘 대박 날 거야. 녹취록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탐정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부인,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추가 조사 결과 시어머님께서 불법 사채를 1억 5천만 원 빌리셨습니다. 부인 명의로요. 뭐라고요? 제 명의로요? 네. 위조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을 받으셨고 담보로 잡힌 게 부인 댁 아파트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탐정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님이 2년 전쯤 부인께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서윤이 명의로 증여용 적금을 들어주겠다며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부탁하셨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가족. 내 아이를 목숨처럼 아끼는 할머니를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인감이 은행이 아닌 불법 사금융 업체로 향했습니다. 부인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부인 자산 가치를 담보로 1억 5천을 땡겨 쓴 겁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본인 확인 절차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자를 뜯어낼 우량한 담보물만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3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이 넘어갑니다. 경매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간 믿었던 사람. 천사 같던 시어머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보여줬어요.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사기죄, 문서위조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확률 99%입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나올 겁니다. 금액이 크고 계획적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건가요?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피해자이신 부인과 남편분 몫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잃었어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할머니 안 오셔? 할머니 좀 바쁘신가 봐. 보고 싶은데. 서윤이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대면하기로요. 2024년 12월 14일 밤 10시, 우리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시며 들어오시는 시어머니. 어머, 이 밤에 왜 불렀어? 서윤이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서윤이는 친구 집에 자러 갔어요. 그럼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사설탐정 보고서, 도박장 사진, 녹취록, 그리고 위조된 대출 서류.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했다. 내가 도박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목소리에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어머니, 10년간 2억 3천만 원입니다. 병원비도 거짓, 친구 보증도 거짓, 전부 도박으로 날린 거 맞죠? 그래, 맞아. 어떻게?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10년간 서윤이 키워준 건 공짜야? 응? 네?
내가 서윤이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 뛰어다니고,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아?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그동안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승진하고 돈 벌었잖아. 그게 다 내 덕분 아니야? 어머니, 그렇지만 2억? 그거 내가 받을 대가치고도 부족해. 보모 쓰면 한 달에 얼마야? 10년이면 얼마나 되는데? 남편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왜 도박을 하셨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매일 애 보느라 미칠 것 같았어. 도박할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었다고.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잖아. 시어머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10년간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 희생적인 헌신,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면엔 도박 자금을 뜯어내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명의로 된 사채 계약서예요. 1억 5천. 제 인남도장을 도용하셨죠? 그게 어때서?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차피 내 며느리 돈이면 내 돈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거 따져?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3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을 잃습니다. 서윤이가 살 집을요. 그럼 갚으면 되잖아. 너 회계사잖아. 돈 벌어서 갚아.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재산 포기 각서. 어머니,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첫 번째, 형사 고소.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최소 3년 이상 감옥에 가십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번째,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 전부 포기하시고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십니다. 뭐? 정신병원? 네, 최소 6개월간 강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저희 가족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쓰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야? 내가 10년 동안 너희 가족 위해 희생한 거 다 잊었어? 희생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사기였잖아요. 우릴 이용해서 도박자금 뜯어낸 거잖아요. 너마저 나를 배신하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키운 아들이. 어머니, 선택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옥 아니면 병원. 나는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내일 당장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나가면 그때.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이에게는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부로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뭐? 다신 서윤이를 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서윤이는 내 손녀야.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라면 절대 그런 짓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서윤이는 도박자금 뜯어낼 미끼였을 뿐이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서명이 끝난 직후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며느라, 며느라, 나 좀 살려줘. 어머니, 병 고치고 오세요. 금팔찌라도 돌려줘. 제발, 그거라도 있어야 돈을 만들지. 마지막 순간까지 도박 생각뿐이었습니다. 갑시다. 구급대원이 시어머니를 이끌었어요. 며느라, 준혁아, 제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잘한 거야. 하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살폈어요. 혹시 숨겨둔 도박 관련 물품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그때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9년 5월 1일. 그 사람이 요즘 내 눈치를 본다. 내가 돈을 쓰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보험금만 타면 이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9년 5월 3일. 오늘 순이가 내 비상금을 다 뒤져갔다. 눈빛이 굶주린 짐승 같다. 이건 시어머니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일기장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쓴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아버지가 먼저 쓰고 시어머니가 그 위에 더 쓴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혈압약을 먹을 때마다 쳐다보는 그 눈이 무섭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여자가 내 약을 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을 위해 내 약통 위치를 서재 책상 밑으로 옮겨둔다. 다음 줄. 지혜야, 미란아. 혹시 아빠가 잘못되면 이 기록을 꼭 봐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5월 5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빠가 서재 밑에 숨긴 약통을 찾아내서 변기에 내려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억 보험금이라는 배당금을 따기 위해 나는 30분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바닥에 기어다니며 약을 찾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이다. 내 인생 최고의 베팅이었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살해당한 겁니다. 아내가 고의로 숨긴 혈압약을 찾지 못해 쓰러지셨고 30분간 방치당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억울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자신을 죽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억울함을 마지막 순간까지 호소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와. 빨리.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살해당하셨어. 30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읽으면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머니가 아버님을 죽인 거야.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살해한 증거요. 뭐라고요? 일기장입니다. 고의로 약을 숨기고 30분간 방치한 내용이 자필로 적혀 있어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살인죄입니다. 부인, 이 증거면 최소 10년형입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부인, 따님 서윤 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서윤이? 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편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고소하면 어머니는 감옥에 가. 최소 10년. 그럼 서윤이가 할머니가 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해.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고소하지 않기로요. 대신 일기장은 안전하게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금고에 넣어서요. 훗날 만약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와 우리를 위협하면 그때 경찰에 제출하기로요. 서윤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응,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계속 칩을 달라고 난리입니다. 환각 증세도 보이고요. 벽을 보면서 숫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나요? 도박 중독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약물 중독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권유했거든요. 미랄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란 씨, 이건 미란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눈치를 못 챈 거잖아요. 아니에요. 도박 중독자들은 거짓말의 천재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속입니다. 효도와 학대를 구분하셔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착취하는 건 학대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서윤이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건 투자였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한 밑밥이었죠.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제의가 들어왔어요. 김대리,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개인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2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5년 만에 신우이 지혜 씨였습니다. 언니, 저 지혜예요. 지혜 씨, 어떻게 어머니 일 들었어요.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식 들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5년 전에 제대로 경고 못해서. 지혜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16살 때부터 31살까지 15년간 어머니한테 당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번 돈, 대학 등록금, 장학금 전부 어머니가 가져가셨어요. 도박으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번 돈과 받은 장학금 합쳐서 거의 8천만 원, 전부 도박장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네, 도망친 거예요. 지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행기표를 몰래 사주셨어요. 탈출하라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너마저 망가진다고. 시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도박 중독을. 하지만 막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저라도 살리려고 하셨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혜 씨가 그 문자를 읽어줬습니다. 지혜야, 너는 잘 탈출했다. 이제 네 오빠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한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느 날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한번 면회 오시는 게. 무슨 일인데요? 도박 금단 증상이 심각합니다. 계속 칩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환각도 보이고요. 그리고요? 당뇨 합병증이 심각해졌습니다. 관리를 안 하셔서.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6개월 만에 본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체중도 엄청 줄어 있었고요. 며느라!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뻗었어요. 금팔찌 좀 돌려줘. 그거 팔면 판돈 만들 수 있어. 오늘은 느낌이 와. 대박 날 것 같아. 여전히 도박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19년 5월 5일,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 맞죠? 그건... 시아버지 약을 숨기고 30분간 지켜봤다고. 내 인생 최고의 베팅이라고 쓰셨죠?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기장을 증거로 어머니를 살인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최소 10년은 받으실 겁니다. 며느라, 제발. 하지만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특히 서윤이에게는 절대로요. 서윤이...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그 즉시 경찰에 이 일기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서윤이는 내 손녀인데...
손녀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런 짓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할머니가 없어요.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안 돼. 안 돼. 시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라, 제발. 한 번만. 서윤이 얼굴만.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라, 며느라.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응. 서윤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래.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하셨어. 6개월 후,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위독합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면회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후,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새벽 2시에 임종하셨습니다. 유족분들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돌아가셨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부고도 내지 않았고 조문객도 거의 없었어요. 시누이 지혜 씨가 화상으로 참석했고요.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 씨도. 아버지 곁에는 모시지 않으시죠? 그럴 수 없어. 서윤이는 장례식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이미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였으니까요.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산소곁이 아닌 공설 납골당에 모셨어요. 번호만 적힌 작은 칸에요. 이게 맞는 거겠지? 응, 아버지 곁엔 모실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시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 미란입니다. 아버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하셨던 이 가족, 제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윤이 잘 키우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돌아서는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미란아, 고마워. 응? 우리 가족 지켜줘서.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을 거쳐 부장까지 승진했고요. 서윤이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엔 가족끼리 한강을 산책해요.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회계사 될래. 그래? 왜? 엄마가 멋있어. 숫자로 진실을 밝혀내잖아. 진실을. 서윤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한 선택이었다고. 아이를 지킨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서윤아, 엄마가 하나 알려줄까? 응, 회계사는 숫자도 보지만 사람도 봐야 해. 사람도? 응,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해. 그게 진짜 회계사야. 우와, 어려워 보여. 처음엔 다 어려워. 하지만 할 수 있어.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천사의 가면을 쓴 괴물.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도는 소중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착취하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진정한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